2021년 5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이제 여성이 대형 개에 물려서 사망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사람을 해쳤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큰 화두가 됐죠. 근데 국내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이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외출했을 때 주인에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또 이제 반려견이라든가 하여튼 뭐 사람을 공격해서 죽을 경우에는 과실치사죄를 적용을 해갖고 주인에게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2021년 2월부터는 맹견이죠. 뭐 개도 뭐 센 놈 있고 안 센 게 있기 때문에 맹견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이제 일어났던 거는 사람을 죽인 그 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는데, 이때 그 남양주시에서 이제 개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데에서 반대를 제기를 했어요. 현행법에는 사람을 죽인 범인 즉 개에게 안락사를 권할 수는 있지만 필수 조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동물보호법에 사고를 낸 개의 조치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가 많으니까 경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뭐 안락사 결정을 연기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고를 낸 개를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것이 유일한 공식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고를 낸 개가 왜 공격성이 됐는지, 훈련이나 치료를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등을 수없이 점검을 해갖고 안락사를 결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인간을 공격을 할 때 이게 수습책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유럽에서는 해결 재판을 아주 딱 했거든요. 뭐냐면 동물을 재판소에 넘긴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가축은 물론 해충까지도 재판을 넘기는데, 현대에서는 동물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서는 사람만 소송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좌우간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해서 이제 재판에 넘겨갖고 했다는 얘기죠. 유럽에서는 동물이 인간에게 해를 끼쳤을 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첫째는 돼지라든가 황소라든가 말이라든가 이제 큰 개체, 이런 경우는 세속법정에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동물이기는 하는데 해충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회법정에서 재판을 합니다. 근데 내용이 재미있어요. 뭐냐면 설치류와 곤충이라든가 해충 등은 인간의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메뚜기 떼를 날라까라 해갖고 날릅니까?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고 뭐 이렇게 앞숨이 감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방법론은 어떠하느냐. 인간에게 피해를 준 해충이라든가 곤충을 처벌은 해야 되는데, 이 신이 만들어진 영역에 들기 때문에 교회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재판 진행 과정이 해충이 고발이 되면 해충을 재판에 회부할 근거를 판단해요. 그러면 재판에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총알같이 해충 변호사를 지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법원에서 소환장을 송달합니다. 그 어디다 송달을 하느냐. 메뚜기 이런 데에서 파리들이 많이 등장하는 장소에서 소환장을 갖고 가서 엄숙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측에서 증거를 제출해요. 동물들도 법정에 출두해갖고 자신의 주장을 변호할 기회를 3번을 줍니다. 3~4번을 줘요. 그런데 동물들이 이걸 출석이 됩니까? 재판장에 동물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파문으로 결정하는데 중세시대의 파문은 얼마나 그 심한 건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14기 독일 마인츠에 스페인 파리가 기소가 됐어요. 이름이 스페인 파리입니다. 그 제목이 가축을 위입하고 초목을 파괴해서 주민들이 교회가 파리 제거에 앞장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법원이 아주 흥미로운 판결을 했죠. 얀막 사람들이 사는 이런 데에서는 물러거라고 그러죠. 그런데 파리가 계속 발견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에서 주민들이 경건함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11조를 더 내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아마 11조를 많이 냈을 겁니다. 말 안 들었다면 곤장 맞을 거 아니에요. 스위스 로잔에서 1478년에 딱정벌레도 농작물에 피해를 이제 많이 주자. 주교가 이제 교회 재판이니까 딱정벌레 농작물 침해를 규탄하고 이 농작물을 해치는 행동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딱정벌레가 이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주교가 뭐라고 그러느냐. 딱정벌레에게 6일 이내에 땅을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선고를 했어요.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파문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딱정벌레들이 파문을 당할 수 있는 이유, 딱정벌레들이 노아의 방주에 탄 승객이 아니랍니다. 그거를 아마 따져봤나 보죠. 그런데도 아주 매력적인 얘기를 했어요. 니네들이 농작물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그 거부하는 이유를 아방슈 교회에 출두해서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그랬는데 바로 6일 만에 이렇게 나가고 이런 내용은 모르지만 다음에도 딱정벌레가 다시 등장했어요. 그러자 판결이 독일 마인츠에서 한 거고 똑같아요. 뭐냐? 신심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방법론 11조를 더 내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정신세계를 이 딱정벌레도 곤충이라든가 이런 얘기인데 이게 한 군데면입니까? 1519년도에 이탈리아 스텔비오에서 두더지 재판이 일어났는데 이 두더지들이 땅속을 파헤치고 곡물이나 초막들을 자랄 수 없게 만든다고 이제 농부들이 생계의 지장을 받는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판정에 두더지들에게 이게 피고죠. 그러니까 피고들에게 출두해서 니들이 얼마나 급하면 땅이나 팠냐. 그러니까 어려운 사정을 청원해서 그 행위를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두더지 변호인 그리네브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두더지가 원래 들판에서 휘젓는 것이 토양에 좋고 해충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그러니까 좌우간 두더지가 재판정에 출석하지 이제 못하자 골석재판에서 이제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법정에서 그러면서도 두더지의 사항을 좀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두더지가 추방을 당할 때 개하고 고양이로부터 안전통행권을 보장을 받습니다. 더구나 임신 중인 두더지와 어린 두더지에게도 2주일간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는데 이 두더지들이 안심하고 지역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것들이 계속 있는데 16세기에 민달팽이가 달팽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그 농장이라든가 작물을 하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갖고 달팽이 떼들은 이렇게 우글우글한 것이 이제 고발당하는데 현재는 이 달팽이들을 일일이 사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로봇 달팽이까지 영국에서는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달팽이들이 수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데 사건의 중요도가 워낙 높아요. 이 달팽이 피해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종교재판으로 회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결론이 뭡니까? 최고형인 파문을 당했는데 달팽이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런 엄청난 그러한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의 슈퍼스타
들쥐 변호사인 바톨로메오 사세네가 등장합니다. 보리 농사를 망치자 그 농민들이 뭐 들쥐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갖고 재판에 제소를 하자. 이 사세네가 뭐냐면 이 쥐들을 소환장 낸 게 무효랍니다. 그게 뭐냐. 이 소환장은 피해를 본 지역 모든 쥐에게 발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됐을 겁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법정에서 악박박 쓰니까 이 변호사가 흉악한 고양이들이 피고들 갖다가 협박함으로써 출두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쥐들이 원래 마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수많은 농부들이 고양이를 키우므로 쥐들이 어떻게 오느냐. 그래서 사세네의 논지는 아주 변호사는 간단합니다. 쥐들이 원래 유목생활을 하면서 법정 소환장을 받을 수도 없었고 소환장을 받아도 고양이 때문에 법정에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고양이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쥐들이 안전하게 출정할 수 있도록 현금을 공탕하고 완전히 생명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사가 변호사 요청을 참고 어떻게 답을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거부하자 판사가 법원에서는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들쥐가 승리를 한 거죠. 그래갖고 동물재판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마 슈퍼스타가 되었을 겁니다. 다음이 아주 흥미로운 건데 이 1546년 프랑스 생줄리앙에서 바구미 재판이 있는데 생줄리앙은 지금도 포도밭으로 매우 유명한 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구니들이 포도밭에 의해 포도들을 그냥 자극 먹으니까 이제 포도밭 주인들이 재판에 이제 제소를 했죠. 그랬는데 교회에서 판결이 뭐냐면 원래 신이 모든 피조물이 먹도록 지상에 과실과 채소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벌레들이 먹는 것도 그거는 신의 뜻이다. 그래갖고 이제 고발을 기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바구미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구니들이 재판에 기소되었다는 걸 알고 선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자 이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교회 판결에 불복해갖고 동물들은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으니까 바구미를 죽이고 파면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파면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중재를 하는데 바구미에게 초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그곳에 있는 우물의 사용권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피난처로 사용할 권리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쓰자고 그랬어요. 변호사하고. 그런 것은 내용 자체는 바구미가 생존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구미 변호사가 아주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바구미에 포도가 아니면 입맛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생존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히 이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여튼 이게 사건이 몇십 년 후에 바구미가 다시 등장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한 명의 슈퍼스타 바구미 변호사 앙투안 휘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구미 변호사가 뭐라 했냐면 바구미의 식량이 마을의 농작물 즉 포도밭인 거는 매우 안타깝다. 그런데 신이 바구미의 생존을 위한 식량으로 포도밭을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바구미가 생줄리앙 지역에 사람보다 먼저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지만 바구미에 대한 지배력은 주민에게 있다. 포도밭 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되자 이것도 또다시 이제 얼마나 골머리 아픈 얘기입니까? 바구미가. 생줄리앙은 포도주로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골머리 아픈 얘기는 교회는 이제 신학으로 풀어야죠. 마을 사람의 신심이 부족해서 해충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줄리앙에서 살게 한 것도 신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처음 저기처럼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바구미를 위한 목초지를 제공하고 그 지역을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슈퍼스타 바구미 변호사 휘리오가 법원에서 제한한 땅을 양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바구미의 먹이가 포도인데 글쎄 포도밭에서 머물러이지 어떻게 다른 데 가서 오느냐. 바구미가 포도밭에 머무는 거 양심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새 거주지가 바구미에 이게 딱 맞는 곳이라고 기각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 그랬는데 8개월 후에 또다시 재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법원에서 내린 마지막 페이지를 남아있지 않아서 그 결과를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쥐또는 일종의 해충에 의해서 파괴가 됐는데 일설에는 바구미들이 재판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그 마지막 법원의 페이지를 다 긁어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결의 내용을 추론을 해보면 법원에서 바구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자관하면 뭐 파문을 했을 거라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곤충들에게 중세인들의 사법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거는 중세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당대를 비롯하여 과거부터 지구상에 태어난 동물들은 먹고 자고 짝짓기하고 자위주로 살아갈 수 있는 개체, 즉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즉 동물들이 인간처럼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서 고통스러운 죽음의 고통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누어서 개나 말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속법정에서 하고 특히 중요한 이런 곤충이라든가 해충들은 교회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659년에 이탈리아에서 송충이 재판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재미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송충인가 불법침인가 고의적인 재산 침해로 해갖고 법정에 이제 제소했는데 이것이 그 소환장을 모두에게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송충이 피해를 입은 5개 지역의 나무에 하나씩 못질해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 다음에 법원의 그 판결이라는 거는 이것도 인간적이죠. 피고인 송충이들이 숲으로 퇴거하고 앞으로 공물을 해치지 말라. 그런데 송충이가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지 않는 한 인간들도 송충이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행복을 주려고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송충이 재판은 조금 시간을 끌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송충이는 얼마 후에는 전부 나방이 돼서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런 정도를 아마 법원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곤충 재판이 뭐 유럽에서만 일어난 거 아니에요. 보시면 그 1714년에 브라질의 안토니오 프라체스카 성당에 이제 수사들이 흰개미를 고발을 했어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흰개미들이 땅을 뒤엎고 식량과 가구를 마구 먹어치우는 죄목인데 흰개미 관선 변호인이죠. 흰개미들이 수도사들보다 그 땅에 먼저 정착했고 터부지런하다. 그렇지만 좌우간 판결은 흰개미가 유죄입니다. 수도사들을 괴롭히는 일을 즉각 중지해라. 반면 수도사들도 흰개미들이 살 대체 용지를 제공을 하고 못살게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한 다음에 판결문을 개미들 앞에서 이제 낭독했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수도원은 개미들에게 곧바로 새로운 땅을 제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흰개미는 개미하고 종이 다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 저문에 사람에서 흰개미는 몇 메타가 넘고 우측은 흰개미가 나뭇가지와 풀 등으로 이 안에서 해갖고 버섯을 키워갖고 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흰개미는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1733년에 프랑스 로렌 지방에서 이제 들쥐들을 고발을 했는데, 이것도 뭐 내용은 뭐 뻔하죠. 농지에 뿌린 씨가 싹이 트기도 전에 쥐들이 이제 파먹자 농부들이 법정에 제소를 했죠. 근데 판결문이 이게 해충, 곤충에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인간성이 듬뿍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쥐들은 지금으로부터 3일 이내로 퇴거를 하라. 그리고 니들이 있던 꽁트리성 관할구에 인접한 습과 강 전역 및 양쪽 강변 1.3m 밖에서 풀이나 식량을 훔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토지를 해쳐서는 안 되고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이제 중은 판결이에요. 그런데 이 중은 판결이 내용으로 보면, 들쥐로 보면 상당히 만족할 만한 판결이 됩니다. 첫째로 우선 파문을 안 당했다는 거예요. 당대에 파문을 안 당했다는 건 매우 중요한 데다가 이 꽁트리성 지구에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들쥐들이 계속 살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꼭 동물만 재판됩니까? 이게 동물하고 또 인간도 재판하는데 이게 뭐 잘 알려진 이제 수간회 같은 얘기인데, 이 수간에 관한 얘기는 1532년에 이제 카를 로서가 아주 공식적으로 카롤리나 법전에 인간과 짐승,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화형시켜 그들의 삶을 규제해야 된다. 뭐 막말로 해서 작살내야 된다는 뜻이죠. 모세의 십계명에도 간음하자는 말을 원형을 하면 근친상간하고 수간을 금지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제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서 근친상간, 남색, 수간 등을 성적 범죄가 만연했기 때문으로 이렇게 보는데 아주 재미난 그 판결들이 있어요. 1602년 뉴욕주 해븐에서 피고 포터가 개와 성교한 죄로 고발됐는데, 포터가 이제 후회 안 되는 증거로 개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재판에서는 포터에게 악마가 쓰였기 때문에 개와 수간했으면 처형을 했는데, 이때의 악마가 이 개뿐만 아니라 그가 보유한 동물들이 모두의 시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항의를 안 했다는 얘기인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염소 1마리, 젖소 2마리, 양 3마리, 돼지 2마리 모두 처형을 한 거예요. 1750년에 암당나귀와 수간한 남자 재판은 좀 달라요. 여기서 보니까 수녀 원장이 당나귀 변호로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4년간 당나귀를 봤는데 항상 당나귀가 유독하고 행실이 조신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당나귀는 성폭력의 희생자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암당나귀가 석방되고 남자는 뭐 사형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그 판결로 볼 수도 있죠. 1471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아글세 숱하게 알을 낳았는데,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알을 낳는 극악무다운 부자연한 범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이 마술을 부려 알을 낳은 마녀다, 즉 변장한 마녀로 해갖고 이게 숱하게 사탄으로 규정돼 갖고 화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른자 없는 달걀을 낳은 암탉도 이게 재판에 넘겨졌는데, 변호사가 암탉이 이거는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판결은 역시 마녀로 변장해갖고 한 암탉이다 그래갖고 화형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닭이 많다고 보니 뭐 이게 이제 실명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근래에도 노른자가 없는 그러한 결함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와 같은 동물 재판이 우리나라도 놀랍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 1411년 태종 때인데,
한국에서 이제 코끼리가 들어왔어요. 이 내용이 베트남 지역에서 남만과 일본에 이제 수교 선물로 남만이 일본에 코끼리를 주자 일본에서는 조선의 그 당시에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을 부단히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선물을 줄 때 코끼리를 보냈는데 당대에 조선에 코끼리가 있었겠습니까? 그 보는데 이게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이제 얘기가 되는데 태종 12년에 공조 전서 이후가 코끼리를 보고서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이 노하여서 밟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코끼리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코끼리가 나라에 이익도 없고 먹는 게 엄청 먹다. 그러는데 일본 왕이 이게 조공으로 바쳤다는 적이 이제 참작이 돼갖고 귀양을 보내는데 이것이 이제 전라남도 노루섬 지금 고흥군의 소록도 지역이랍니다. 그랬는데 저 코끼리 두고 섬에 가더니 그냥 눈물을 북북 흘리면서 풀들을 먹지 않아 이제 완전히 빼쩍 말랐나 봐요.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왕이 불쌍하게 여기서 이제 육지로 보내갖고 처음처럼 기르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워낙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세종이 인정이 많은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종이 잔병도 많고 우리 그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돌품이 많은 분인데 이 코끼리에 대해서 인정을 이제 베풀었다고 볼 수가 있죠. 물과 풀이 좋은 곳으로 가려서 병들어 죽지는 말게 하라 이렇게 세종대왕께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 기후에는 기록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세종대왕이 보통 모형입니까? 그래서 병들어 죽지는 않고 아마 노안으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하면 일본에서 코끼리를 선물 보내면서 이제 대장경을 요청하자 조선에서 일본에 일부 고려대장경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를 그냥 얼마나 중요시해 갖고 이 오키나와의 수리성 인견의 사진 밑에 있는 천녀천에다가 건물을 지어갖고 여기를에다가 보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1609년에 이게 화재로 해갖고 건물하고 대장경이 모두 불타버렸다고 그럽니다. 현재 이 천녀천에 있는 수리성은 오키나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일본 최고의 경관 중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